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주제 사람하고의 눈뜬 자들의 도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썸네일을 보고 놀라서 정말 그런가 하고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텐데요. 먼저 이 책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거장, 주제 사람하고의 대표작인 눈뜬 자들의 도시는 2007년에 첫 출간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눈먼 자들의 도시와 함께 오랜 사랑을 받아온 작품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가 눈뜬 자들의 도시보다 약 10년 전쯤에 먼저 쓰여졌는데요. 그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 세상 모두가 눈이 멀어 단 한 사람만 멀지 않고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눈이 멀고 난 후에 전복과 혼란을 다루고 있다면 눈뜬 자들의 도시에서는 세상 눈뜬 자들이여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백지 투표라는 눈뜬 자들의 공격 그리고 권력자들의 예상을 뒤엎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황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전작에서 눈 멀고 난 후에 약탈과 방화, 강간 등을 경험한 이들은 이제는 두 눈 부릅뜨고 우왕좌왕하는 권력자들을 주시합니다. 눈 뜬 채로 눈이 하얗게 멀어버리는 실명 전염병이 도시에 퍼질 당시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권력자들은 사건에 대한 무언의 함구령을 내리고 기억 저편으로 지워버립니다. 어느덧 4년 후 선거일, 수도의 정치를 평가하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중 83%가 백지 투표를 던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소설이 시작됩니다. 또다시 백색 공포로 두려움에 떨던 우파, 좌파, 그리고 중도 정당의 정치인들은 당황해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도 이 상황이 결코 시민에 의한 정부 불신임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도시 비밀 경찰을 투입하고 거짓말 탐지기로 시민들을 테스트하는 등 정부는 주도자를 물색해 보지만 사태는 점점 더 오리무중으로 빠집니다.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누가 백지 투표를 했는지 절대 밝혀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한 정부는 마침내 계엄령을 선포해 타 도시와의 교류를 봉쇄하고 수도의 관문에 군대를 배치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활과 도시 간의 물류 문제 등으로 굳고만 낭비될 뿐입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전격적으로 수도 이전을 결정하고 야심한 밤을 타 도시를 빠져나갈 계획을 세운 후 정부를 27개 팀으로 나누어 관절을 동시에 빠져나오기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역에 테러를 정부가 조작하여 일부러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배후 세력이 한 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또 이 책의 전의 무대였던 전작의 눈먼 도시들에 나왔던 여자 주인공인 의사 부인이 그 당시에 눈이 혼자 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백지 투표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되어 희생양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범인이어야만 한다고 몰아가는 추세 속에서 그 과정에 일하던 경정, 경감, 경사 이 세 사람은 의사 부인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 의사 부인이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으며 결국 무죄임을 알지만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끝으로 경정도 암살을 시키고 의사 부인도 암살을 시키며 마치 문제를 해결한 양 으스대며 소설이 끝납니다. 2007년에 나왔던 소설이었는데요. 정말 지금 저희가 그 바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마치 팬데믹을 연상하고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인간 군상들의 바닥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줬었는데요. 마치 이 시대의 선지자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주제 사람하고는요. 1922년에 포르투갈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용접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나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 생활을 했었었는데요. 1947년 죄악의 땅을 발표하면서 창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9년간 단 한 편의 소설도 쓰지 않고 공산당 활동에만 전념하다가 1968년 시집 가능한 시를 펴낸 후에야 문단의 주목을 받습니다. 사람하고 문학의 전성기를 연 작품은 1982년작 수도원의 비망록으로 이 작품으로 유럽 최고의 작가로 떠올랐으며 1998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20세기 세계 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사람하고는 환상적 리얼리즘 안에서도 개인과 역사, 현실과 허구를 가로지르며 우화적 비유와 신랄한 풍자, 경계 없는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 세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왕성한 창작 활동으로 세계의 수많은 작가를 고무하고 독자를 매료시키며 작가 정신의 살아있는 표본으로 불리던 그는 2010년 87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이 소설의 특징은 불특정 시간과 익명의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권력의 무능함과 민주주의 제도의 허점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분 작품의 특징이 사람의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직업이나 외모, 생김새 혹은 하는 일 등으로만 그 사람이 묘사될 뿐이죠. 예를 들어 대통령, 총리, 의사, 의사 부인, 경정 등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분의 문체의 특징이 쉼표와 마침표를 제외하고는 어떤 문장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나눠지는 그런 문장들을 전혀 띄어쓰지 않아서 상당히 집중하고 읽어야만 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몰입력도 높고 워낙 글을 깊이 있게 쓰시는 분이어서 읽고 나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들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는 손에 쪽지를 들고 나왔지만 그것을 보고 읽지는 않았다. 말의 실마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따금씩 흘끔거릴 뿐이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수도에서 실시된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익 정당 8%, 중도 정당 8%, 좌익 정당 1%, 기권 없음, 무효표 없음, 백지 투표 83%. 우리는 오늘의 투표가 지난 일요일에 드러난 경향의 확인인 동시에 악화임을 알기 때문에 이 곤혹스러운 결과의 모든 원인을 진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 각하와 논의한 끝에 현 정부의 정통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방금 실시된 선거는 지방선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히려 자신의 절박하고 긴급한 의무가 지난 7일간의 비정상적 사태를 심도 있게 조사하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선거를 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쓸모없을 뿐 아니라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선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양심을 엄격하게 살피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공적인 단상에서 수도의 모든 거주자에게 그것을 촉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 위까지 다가온 무시무시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의도가 유죄든 무죄든 다른 사람에 의해 끌려들어간 악에 등을 돌리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상사태 하에서 예견되는 제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각하에게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는 일은 자신의 득표율에 처참한 하락을 합리화해 줄 선거 결과 해석을 내놓는 것이었다. 그들의 득표율은 지난 선거에서는 5%였는데 이번 선거 1차 투표에서 2.5%, 그리고 이번에는 비참하게도 1%에 그쳤으니 앞날이 암담할 뿐이었다. 그들의 분석은 백지 투표가 국가 안보나 체제의 안정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할 객관적 이유가 없으므로 거기에 표현된 변화의 욕망은 좌익 정당 강령에 포함된 진보적 제안들의 실현을 바라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을 준비하는 데서 절정에 이르렀다.
병역을 마친 적도 없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사태 선포는 맥주 한 모금에 불과했다. 그는 전부터 제대로 된 순수한 계엄을 원했다. 말 그대로의 계엄. 패스트와 탈저가 아직 건강한 곳으로 퍼지기 전에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표현했다. 소요의 원칙을 격리해 단 한 방의 압도적 반격으로 분쇄해버릴 수 있는 움직이는 벽 같은 계엄. 단단하고 무자비한 계엄. 총리도 상황이 극히 심각하며 조국의 대의민주제의 기반 자체가 야비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작성한 계획의 핵심은 뭉뚱그려 말하자면 특별 훈련을 받은 요원들을 주민 가운데 폭넓게 체계적으로 침투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발생한 사태의 원인을 밝혀내고 악을 아래 수준에서부터 파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제 명령을 따르는 첩보국, 아니 제가 책임지는 부서의 지휘를 받은 첩보국은 현재 발생한 사태의 진짜 뿌리가 해외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음모,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음모라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물론 보나마나 무정부주의자들의 지시겠지만 도대체 왜 우리나라를 첫 번째 모르모트로 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 투표함에서 백지가 몇 장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테러, 그것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테러라고 부르는 것은 터무니없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백지 몇 장, 백지 몇 장, 국방부 장관이 침만 튀길 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간신히 말을 이어나갔다. 어떻게 정말 알고 싶어하는 얘긴데 100표마다 83표씩 나온 걸 어떻게 백지 몇 장이라고 부를 수 있어?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은 그 백지 한 장 한 장이 비열하게 수면 밑에서 공격을 하는 어뢰와 같다는 거요. 어뢰란 늘 수면 밑에서 공격을 하지요. 어뢰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법무부 장관이 말을 받았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어떤 층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보기에 우리가 솔직하게 터놓고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그 83%의 다다수가 원래는 우리의 표거나 중도 정당의 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그들이 그렇게 백지를 던졌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좌익 정당이 지혜로운 주장을 내놓든 순진한 주장을 내놓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총리가 대꾸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의 전술도 좌익 정당이 사용하는 전술과 별로 다를 게 없군. 표의 대부분이 너의 것이 아니라면 내 적의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라 하는 것이니까. 신속한 비상사태 선포는 섭리가 가르쳐준 솔로몬의 판결처럼 보르디우스 왕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렸다. 언론, 특히 신문은 첫 번째 선거에서 불행한 결과가 나온 이후 상당히 솜씨있게 또 섬세하게 이 매듭을 풀어보려고 했다. 두 번째 결과 뒤에는 더 극적인 방식으로 풀어보려고도 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끌지 않도록 늘 조심을 했다. 신문들은 일단 사설과 특별히 청탁한 외부 기고를 통해 시민적인 분노를 앞세우며 유권자들의 예상치 못한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이고도 명백한 의무이기도 했다. 그들은 유권자들이 어떤 이상하고 위험스러운 도착 상태에 사로잡혀 나라 전체의 이익이라는 더 높은 수준의 대의에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공적 생활을 전례 없이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추어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골목길에 몰아넣었다고 질타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자 정부는 그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여 펜끝 하나로 모든 헌법적 보장 장치들을 중단해 버릴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덕분에 신문은 불편한 부담도 덜었다. 편집자와 관리자의 머리 위에 맴돌던 위협적인 그림자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표현과 소통의 자유가 엄격하게 규제되었고 검열이 늘 편집자의 어깨 너머를 기웃거리자 그들은 외려 최고의 구실과 가장 완벽한 합리화의 근거를 얻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 늘 정의로운 자들이 죄인의 죗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다. 내무부 장관의 계획이 한두 가지 작은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이렇다 할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목적이란 도시 주민, 더 정확하게 말해서 백지 투표를 던진 타락자, 비행자, 파괴 분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임을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들은 새로운 선거라는 형태로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할 것이며 정부가 정한 날대로 몰려나와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투표로 어리석은 죄를 씻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이런 희생이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회의적인 법무부 장관과 문화부 장관을 제외한 내각 전체가 나사를 더 죄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큰 희망을 걸고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음에도 바라던 방향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 그런 판단을 뒷받침해 주었다. 사실 이 나라의 국민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의 적절한 이행을 요구하는 건강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로 자신들의 권리가 중단된 것조차 잘 느끼지 못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본격 계엄령 선포 이야기가 나왔다. 그냥 겁만 주는 것이 아니라 통행 금지, 극장과 영화관 폐쇄, 군부대의 상시, 도로 순찰, 5명 이상의 집회 금지, 수도 출입 절대 금지 등을 갖출 것을 다 갖춘 계엄이었다. 대신 수도 이외의 지역에서 그때까지 시행하던 제한 조치, 물론 수도보다 훨씬 덜 엄격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조치들을 모두 해제할 생각이었다. 명백한 차별 대우를 하여 수도가 당하는 수모를 훨씬 더 노골적이고 저주스럽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말했다. 우리가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사람들이 신뢰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므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계엄이 어떤 곳을 병력으로 둘러싸서 경계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수도가 적에게 포위되었다, 차단당했다, 둘러싸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불러도 좋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적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지요. 이 폭동,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폭동이라고 부른다 해도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수도의 주민은 정말 당연한 일이지만 포위당하고 차단당하고 둘러싸인 거요. 사람들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격이 없소. 나머지는 죄다. 공허한 서류요. 하지만 바른 생활 설교나 선동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소. 계엄을 때리고 어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물론 역효과가 나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만일 계엄의 결과가 기대 이하이면 그러니까 시민들을 정상적인 민주적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선거법을 균형 잡힌 분별력 있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사실 말이지 입법자들의 경솔한 주의력 부족으로 법률적 남용이라고 말해도 무방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문을 열어두게 되었지 않소.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여기 모인 장관들에게 분명히 말하거니와 나는 총리로서 다른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그 조치는 우리가 방금 취한 조치, 물론 계엄 선포 이야기를 하는 거요. 이 조치를 심리적으로 강화할 뿐 아니라 틀림없이 그 자체로도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의 정치적 저울의 눈금을 재조정하여 우리가 빠져든 악몽 같은 상황에 단번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요. 길 잃은 양떼를 다시 우리로 이끄는 애국적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소. 그리고 잊지 마시오. 여러분은 현재 우리의 반대자일 뿐인 사람들이 나라의 적이 되지 않도록 최우선을 다해야 하오. 신이 여러분과 동행하며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의 발길을 인도해 주셔서 다시 일치의 태양이 우리 동료 시민들의 양심을 비추고 평화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사라져버린 조화를 되살려 주기를 기원하는 바이올시다. 수도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 가족들은 이 전쟁 같은 광경을 보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저자들이 미쳤군. 매일 아버지나 아들이 수도를 둘러싼 산업지대에 있는 공장으로 출근하는 가족들. 저녁이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반갑게 맞이하는 가족들은 도시를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무얼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했다. 어느 날 아침 수도 거리에 가슴에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이 꽉 들어찬 것이다. 스티커에는 검은 바탕에 붉은 글씨로 나는 백지 투표를 했다라고 적혀 있었다. 창문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내걸렸는데 거기에는 붉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우리는 백지 투표를 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광경은 전진하는 시위자들의 머리 위로 텅 빈 백기가 나부끼며 끝도 없는 물줄기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본 머리가 모자란 통신원은 전화기로 달려가 자신의 신문사에 도시가 항복을 했다고 알렸다. 경찰 확성기는 5명 이상의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나 그곳에는 50, 500, 5천, 5만 명이 있었다. 경찰국장은 체류탄과 물대포를 사용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었다.
북부 사단을 책임진 장군은 자신에게 탱크를 진격시킬 권한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남부 공수부대 사단을 지휘하는 장군은 낙하산 부대를 보낼 만한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지붕에 떨어질 위험 때문에 적당치 않은지 알고 싶었다. 어쨌든 전쟁이 터질 판이었다. 그러자 총리가 정부에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강료들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 총리가 말했다. 저항의 등뼈를 부러뜨릴 때가 왔소. 모든 심리적인 게임, 첩보, 거짓말 탐지기 등등의 기술적인 장치들은 다 집어치웁시다. 내무부 장관이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이런 방법들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었기 때문이요. 그렇다고 군대의 직접 개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야겠소. 대량 학살이라는 불편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피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 대신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복합 철수요.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이 일련의 행동 계획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더불어 민주적인 정상적인 상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오. 총리가 제안한 것은 수도의 주민 다수를 공격한 바이러스, 나아가 최악은 늘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은 주민 모두를 감염시키고 심지어 누가 알랴 전국을 감염시킬 수도 있는 바이러스로부터 도망치자는 이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 계속 불이 밝혀질 것 같은데요. 도시를 빠져나갈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창에나 거리에나 한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늘 부인해 왔던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 배후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건 말입니다. 어떤 구상, 계획된 목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말입니다. 마치 주민이 어떤 계획에 복종하고 있는 것처럼 중심에서 누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각하, 우리의 목표는 주민을 고립시켜 그들이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싸움, 이에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 인생이 점점 더 고달파질 겁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가득할 테고요. 식량과 공급의 분배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만들어내기라도 해야 할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오래 지탱할 수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인일지도 모르지요. 그게 뭐요? 만일 정말로 어떤 비밀 조직이 있다면 어쩔 거요? 마피아라든가 카모라라든가 코사노스트라든가 CIA라든가 KGB라든가 어쨌든 그 비슷한 것, 아니 가능하다면 더 나쁜 것, 더 마키아벨리적인 것이 이런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상상해 보시오. 백지투표 말씀이로군요. 각하, 제가 오직 이론적으로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국가 안보를 파괴하고 민주체제의 정통성에 반대하는 비밀 조직의 존재 가능성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해도 이런 일들은 연출 없이는, 회의 없이는, 비밀세포 없이는, 자극 없이는, 문서 없이는 그렇습니다. 문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각하도 이 세상에서 문서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나아가자 동지들이여 하는 말이 적힌 일기장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내 말이 바로 그거요, 총리. 하지만 두 사건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지. 전에는 백색 실명 전염병이었고 이번에는 백지 투표라는 전염병이니까. 우리는 첫 번째 전염병의 이유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다소. 밝혀낼 것입니다. 각하 밝혀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도 벽에 부딪혔는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각하. 믿음이 근본입니다. 뭐에 누구한테 믿음을 가지라는 거요. 민주적 제도에 믿음을 가져야지요. 정말 눈에 보이면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가 아니요. 우리는 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 않소. 누군지도 모르지 않소. 나타날 겁니다, 각하.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영원히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있을 때 그래야 하는데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기 기만의 비극적 본질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권위주의 통치 시절에 하던 것처럼 모진 독재의 시절에 하던 것처럼 반역에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과거와 똑같은 폭력으로 진압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투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선거가 없을 테니까요. 이따 해도 여러분이 경멸했던 자유롭고 공개적이고 정직한 선거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운명에 맡기고 떠나오기로 결정한 나와 국민의 정부가 다시 무력을 이끌고 돌아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간의 모든 고통이 헛되고 모든 고집이 쓸데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제야 여러분은 뒤늦게 권리는 그것이 표현되는 말 속에서만, 또 헌법이든 법이든 규칙이든 그것이 기록되는 종이 위에서만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을 뿐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여러분은 그 권리를 그릇되게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적용하다가는 이미 단단하게 자리를 잡은 사회를 흔들어 놓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또 바라건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약간의 상식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 권리라는 것을 가능한 일의 상징으로 받아들일지 절대 실행 가능한 구체적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백지 투표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변경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아무도 그 권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령을 가지고 놀지 말라고 말하듯 모든 민족들에게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노는 일의 위험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나의 모진 경고를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서 만들어내고 또 여러분 스스로 잠겨버린 더러운 정치적 고름을 불로 지지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생겼을 때 나는 다시 여러분 앞에 나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용서를 베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대통령인 나, 행복했던 시절에 여러분이 선출한 정부, 국민 가운데 건강과 순수를 잃지 않은 사람들,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만날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이 모두 그런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도시는 지역 축제라도 맞이한 듯 흥겨운 분위기였다. 달아난 대통령의 아기에 찬 예언과는 달리 도둑도 강간범도 살인범도 없었다. 청소부들은 전면 파업을 선언하면서 보수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의회 대변인은 즉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정오가 되자 도시 모든 집에서 갑자기 빗자루, 물통, 쓰레받기로 무장한 여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 집 앞의 보도와 거리를 쓸기 시작했다. 현관에서부터 도로 한가운데까지 청소를 하여 그곳에서 반대편으로부터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무장한 채 나타난 맞은편 집 여자와 만났다. 자신의 마당을 쓴다는 말은 원래 바로 수도의 이 여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들의 어머니와 할머니도 자기 마을에서 이런 일을 하곤 했다. 그들도 이 여자들처럼 단지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까지 돌본 것이다. 아마 사흘째 되던 날 청소부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 것도 이와 똑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다만 제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나왔을 뿐이다. 제복이 파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파업이라는 구상을 내놓았던 내무부 장관은 청소부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혀 기쁘지 않았다. 공평무사한 관찰자라면 누구나 망설임 없이 청소부들이 거리 청소를 명예의 문제로 바꿔버린 존경할 만한 여자들과 연대를 과시했다고 인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장관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외려 범죄적 공모에 근접하는 행위였다. 장관은 이 나쁜 소식을 듣는 즉시 시장 일을 맡고 있는 시장 대표에게 전화를 하여 명령을 무시한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오고 그들이 강제로라도 명령에 복종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쉬운 말로 하면 파업에 돌아가라는 뜻이었다. 만일 불복종이 계속되면 무급 정직에서부터 즉각 해고에 이르기까지 법과 규칙에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장관님, 이제 몇 시간이면 어두워질 겁니다. 그럼 그걸 밤이라고 해야겠지요. 그걸 낮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멍청하거나 장님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게 파업과 무슨 상관이요. 장관님, 장관님이 마음에 들든 아니든 지금은 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우리의 빈약한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만날 먹던 빵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부는 육군과 공군에게 이 도시 공격을 명령해서 단지 본보기로 삼기 위해 사상자를 1만 내지 2만 명쯤 내고 거기에 또 실제로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게 없으니 아무도 뭔지 모르는 혐의로 3, 4천원 감옥에 집어넣어서 이 우스꽝스러운 계엄을 끝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란이 아니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성을 찾는 것이고 그들이 자신이 저지른 또는 강요에 의해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잘못을 직시하는 거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요. 백지 투표의 무절제한 사용이 민주체제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건 말이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그다지 만족할 만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군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될 거요. 원래 그렇게 강력한 폭탄을 터뜨리자는 게 아니었잖소. 그냥 사람들한테 겁 좀 주자는 거니까. 어쨌든 사상자가 생긴다는 것은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하지만 23일 줄은 몰랐소. 설사 23이 아니라 3명뿐이라 해도 죽은 것은 죽은 겁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지요. 아니지. 하지만 동시에 숫자의 문제이기도 하오. 목적이 결정되면 수단도 그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당신이 이 테러의 진상을 공개할지도 모른다는 거요. 어느 시대, 세상, 어느 나라 내무부 장관이라도 자기 입을 열어 재직 중에 저질렀던 비열하고 불명예스럽고 불충하고 범죄적인 행위들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총리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총리님은 그 점에 관해서라면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폭탄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백지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마지막 이유를 주는 꼴이 될 거예요. 정부로서는 그냥 압력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방금 일어난 일 때문에 당장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건 분명합니다만 총리님, 조직된 국가는 절대 이런 전투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상이 끝나버리게요. 아니면 다른 세상이 시작될지도 모르니. 시위는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사람들이 도착해서 광장을 메웠다. 그들은 말없이 30분 동안 눈앞에 대통령궁을 바라보며 서 있더니 이윽고 해산했다. 이 평화로운 시위는 폭탄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 겁에 질리고 고민에 빠진 우익 정당과 중도 정당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이 각자 가족 회의를 열고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역자들이 이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가 하나하나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실패의 원인은 적어도 내 의견으로는 우리가 선택한 탄압 조치가 가혹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전략을 계속 따른다면, 강압적인 방법들의 수위를 계속 높인다면, 또 반역자들의 반응이 계속 지금까지와 같다면, 즉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독재적 성격을 가진 극적인 조치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의 주민에게서 시민권을 무기한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념적인 편애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도 예외일 수가 없겠지요. 또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선거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 적용될 이 법은 백지투표를 무효로 만드는 등의 내용이 담겨야겠지요. 내가 한 말은 우리가 4년 전에 눈이 멀었다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지금도 눈이 먼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말로 바꿉시다. 4년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굴던 이 어리석고 쓸데없는 태도에 종지부를 찍읍시다. 우리가 눈이 멀었던 시기의 삶이, 그걸 삶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 삶이 어땠는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신문이 그것을 보도하게 합시다. 기자들이 그걸 쓰게 합시다. 텔레비전이 우리가 시력을 회복한 직후에 찍은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게 합시다. 우리가 견디어야 했던 여러 가지 악에 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합시다. 죽은 자들, 사라진 자들, 폐허, 화재, 쓰레기, 부패를 이야기하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처를 묻고려 했던 가짜 정상 상태라는 헝겊 조각을 찢어버리고 나서 그 시절의 눈먼 상태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4년 전 그 눈먼 상태의 텅 빈 시야와 지금 텅 빈 투표용지를 맹목적으로 던지는 사태 사이의 유사성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서서 자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눈이 먼 것일까? 이 실명 상태, 다른 실명 상태보다 더 수치스러운 상태가 우리를 좁고 고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까? 우리를 궁극적 재난으로 몰아넣지는 않을까? 이 재난이란 하나의 정치 체제의 완전한 붕괴일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그 위협을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안에 처음으로 바로 그 중심이 되는 핵 안에 투표 과정 자체에 담겨 있었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바다우리. 그자들은 누가 신문할 경우에 대비해서 4년 전의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꾸며내 입을 맞춘 것이 분명하오. 당신이 내게 준 정보, 그리고 나 자신의 추론과 직관을 기초로 나는 이 5사람이 조직 세포라는데 뭐든지 걸겠소. 어쩌면 우리가 얼마 전에 말했던 그 춘충의 머리일지도 모르겠소. 저나 제 동료들이나 그런 인상은 받지 못했는데요. 엘버트로스. 바다우리, 당신은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소.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엘버트로스. 그럼 증거를 찾으시오, 바다우리. 이자들 집을 이잡듯이 수색하란 말이오. 하지만 판사의 허가 없이는 집을 수색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시오, 바다우리. 그 도시에는 계엄령이 떨어져 있소. 모든 주민의 권리가 중단된 상태란 말이오. 증거를 찾지 못하면 어쩝니까, 엘버트로스. 그 가능성은 받아들이지 않겠소, 바다우리. 내가 내무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없던 증거도 나중에 다 나왔소. 나는 요구하는 게 아니오, 바다우리. 명령하는 거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범죄의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의자로 간주하기로 했던 사람이 실제로 용의자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해본 모든 신문은 그 사람이 무죄임을 보여줍니다. 늘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 같은 모습이요. 하지만 나중에 가면 늘 범죄자였다는 게 드러나지.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해서 경정님,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내 친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건 감사드려요. 정부의 4년 전에 눈에 멀지 않았고 지금은 반국가 음모를 조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사람에게 그런 의사 부인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죠. 내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내가 당신들 부인 남편과 친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넘겨주었소. 그런데 장관이 그걸로 뭘 하려는 건지 물어봐도 되나요? 나도 모르겠소. 말해주지 않았소. 하지만 좋은 목적이 아닌 것 분명하오. 그럼 두 번째 신문을 하러 나한테 오신 게 아닌가요? 의사 부인이 말했다. 아니, 오늘은 아니요. 내일도 아니요. 내 입장에서는 할 생각이 없소. 나는 이 이야기에 관해 내가 알 필요가 있는 건 다 알고 있소. 아마 그 사진이 내일 신문에 실리고 텔레비전으로 방송될 것 같소. 어쨌든 장관이 좋은 목적으로 그것을 원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맞소. 하지만 이렇게 쓸 줄은 몰랐소. 뭘 하려는 거죠? 내일 신문이 사진을 싣는 짓 외에 또 어떤 짓을 하는지 보면 알게 되겠지요. 어쨌든 부인에게 오명을 씌우려는 것 같소. 4년 전에 눈이 멀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시력을 잃었는데 부인만 눈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장관이 매우 수상쩍게 생각한다는 걸 부인도 알았소. 장관 관점에서는 그 사실만으로도 부인이 현재 벌이고 있는 일에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할 거요. 그러니까 백지투표 말인가요? 그렇소. 백지투표에.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배운 바로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외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용해서 양심을 무디게 하고 이성을 파괴하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숨으시오. 사라지시오. 하지만 친구들 집으로는 가지는 마시오. 거기는 안전하지 않을 거요. 아직 안 했는지는 몰라도 곧 그것도 감시를 할 거요. 그 말씀이 맞네요. 어쨌든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주려는 사람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생각은 없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 경정님이 우리한테 전화를 한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걱정 마시오. 이 전화선은 안전하오. 하지만 물어봐도 좋을지 모르겠네요. 물어보시오.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책에서 읽은 것 때문이요. 오래전에 그동안 잊고 있었지만 며칠 전에 생각이 났소. 그게 뭐죠?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평생 지킬 협정에 서명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렇게 자문할 날이 온다. 누가 여기에 나 대신 서명을 했는가? 좋네요. 생각을 자극하는 말이에요. 그 책 이름이 뭐지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기억이 나지 않소. 괜찮아요. 다른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해도 심지어 제목도 책을 쓴 사람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구려. 그 말은 아마 전에 누구도 적어도 그런 똑같은 형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 단어들이 서로를 잃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그 단어들은 자신들을 합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누가 알아요? 우리가 혼자 떠도는 단어들 몇 개를 합쳐줄 수 있다면 세상이 조금은 더 나아질지. 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결국 그녀를 수사했던 경정과 의사 부인이 암살을 당하고 마치 그것이 문제의 해결인 양 사람들이 생각하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책을 읽으며 과연 우리는 눈을 뜬 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도 보지 못하는 실명된 상태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란 것이 정말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하는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